옛날 풍요로운 논밭과 번듯한 가문으로 고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이진사 댁에 외아들 동필이 있었다. 동필은 마치 선녀가 빚은 듯 곱상한 얼굴을 가졌으나 그 성품은 극도로 게을렀다. 그는 책상에 앉아 글을 읽는 것보다는 온종일 밖으로 돌아다니며 시정의 잡배들과 어울리거나 유흥을 즐기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다. 이진사는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늘 깊은 한숨만 내쉴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이진사는 오랜 지기인 박진사의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마당가의 정자에 앉아 고담 준론을 나누고 있을 때 안채에서 박진사의 외동딸 복녀가 조용히 걸어나와 예를 올렸다. 복녀는 눈빛이 맑고 또렷하여 지혜로움이 엿보였으나 안타깝게도 용모는 고을에서 추녀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평범하거나 그 이하였다. 그러나 복녀는 정갈하게 차린 다과상과 함께 차를 올리며 예사롭지 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진사 어르신, 요즘 다리가 불편하시진 않으신지요? 아까 걸어오시는 모습을 뵈니 웬 다리를 짚으실 때마다 미세하게 절뚝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이 차에 당귀와 청궁을 조금씩 넣어 다렸으니 드시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이진사는 며칠 전 가볍게 삐끗했던 자신의 다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고 약재까지 신경 써넣은 복녀의 비범한 영민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크게 감탄했다. 그는 용모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복녀가 물러나자 이진사는 즉시 박진사에게 혼담을 꺼냈다. 자네 딸은 겉모습은 평범할지 몰라도 그 속은 천하의 보배일세. 저런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를 들이면 우리 집안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네. 우리 두 집안이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나? 박진사는 못생긴 딸을 부유하고 명망 있는 이진사 댁에 시집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동필이 한량이기는 했으나 장가를 들면 철이 들 것이라 스스로 위안하며 흔쾌히 혼사를 허락했다. 그리하여 두 집안의 혼약이 정해졌고 얼마 뒤 복녀는 꽃가마를 타고 이진사 댁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복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결혼 첫날 밤 신방에 든 동필은 신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헛구역질을 할 듯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서방님, 다가오지 마세요. 그는 복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신방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다음 날부터 동필은 아예 집을 나와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소식조차 끊었다. 시아버지 이진사가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지만 동필은 막무가내였다. 아버지, 저는 저 얼굴을 보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못생겨도 어찌 그리 못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진사는 속 모르는 아들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에 그저 한숨과 분노만 사겨야 했다. 복녀는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절망적인 시집살이를 시작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으려 드는 남편의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새벽녘부터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을 올리고 집안 살림을 손수 챙겼으며 시부모가 편찮으실 때면 그림자처럼 옆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녀의 야무진 솜씨와 어진 성품 덕분에 시어머니는 복녀를 친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동필은 그런 복녀를 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필은 마침내 월나라는 미모의 기생을 당당하게 집으로 데려왔다.
월나는 얼굴은 달처럼 희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어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 이진사는 본처와 혼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첩을 들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동필은 본처와 부부의 정도 나누지 않은 사이라 항변하며 월나를 별채에 들였다. 실제로 당시의 기생에게 깊이 정이 꽂혀 재산까지 넘겨주는 일이 흔했듯이 동필은 월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월나는 온순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여우처럼 간교하고 욕심이 가득한 여인이었다. 시간이 흘러 월나는 결국 동필의 아들을 낳았고 집안에서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몇 해 후 시아버지 이진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는 복녀를 불러 곡간 열쇠를 포함한 모든 집안 살림을 그녀에게 맡겼다. 며느라, 월나는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함이 많으니 내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잘 이끌고 월나를 잘 다독여 주거라. 시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잡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멀찍이 이 광경을 지켜본 월나는 저 추녀가 감히 곡간 열쇠를 쥐다니 하며 속으로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월나는 교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동필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나으리 마님께서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시고 험한 말로 꾸짖으십니다. 저를 천대하시니 이 집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동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월나는 한층 더 큰 거짓말을 지어냈다. 오늘 어린 도련님께 먹일 쌀을 청하러 곡간에 갔는데 마님께서 천한 것이 뭘 한다고 곡식을 달라 하느냐며 쌀 한 말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집의 종이나 마찬가지라며 모욕을 주셨습니다. 사실 복녀는 월나가 아이를 키우니 넉넉히 쓰라며 오히려 쌀을 더 챙겨주었지만 월나는 철저히 반대로 고한 것이었다. 동필은 평소 복녀가 어진 성품임을 알았으나 제 자식 이야기가 나오자 이성을 잃고 말았다. 못생긴 얼굴에 심술궂은 마음까지 가졌구나. 그는 분노에 차서 복녀의 안채를 찾아갔다. 그대가 월나를 구박하고 곡식도 주지 않았다지. 첩이 아들을 낳은 것을 시기하여 못된 짓을 꾸민 것이오? 복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해명하려 했으나 동필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못난 얼굴로도 모자라 마음씨까지 고약한 사람 같으니 이제 보니 그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당장 이 집을 나가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시오. 복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동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아무리 울며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튿날 새벽 시어머니는 눈물로 복녀를 찾아와 은자 10량을 쥐어주며 용서를 빌었다. 며느라,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내가 착하고 야무지니 어디를 가든 잘 살 것이다. 내가 널 믿는다. 미안하다. 해가 뜨기 전 복녀는 보따리 하나만 메고 정든 시댁의 대문을 나섰다. 그 시각 월나는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저 추녀를 내쫓았구나. 이제 이 집은 내 차지로다라며 의기양양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던 복녀는 어머니의 먼 외가, 친척이 살고 있다는 전라도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 막막한 마음으로 걷던 중 충청도 산골에 접어들었을 때 장대비가 쏟아져 외딴 초가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 집 주인에게서 복녀는 최근 노부모를 잃고 가난하여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밤새 통곡하는 20살 남짓한 젊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도 소박맞고 쫓겨난 비참한 신세였지만 복녀는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사내의 애통함이 자신보다 더 절실하다 여겼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인 은자 10량 중 5량을 내어 주인에게 건네며 이 돈이면 넉넉할 것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염습하고 관을 마련하여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복녀는 주인과 함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가 장례를 돕게 했다. 부모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사내는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여 바람에도 쓰러질 듯했다. 복녀는 장례를 마친 사내에게 남은 은자 3냥을 마루 끝에 조용히 두고 떠나며 위로했다. 산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당분간은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오. 사내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눈물로 고개 숙였다. 복녀는 전라도의 외가에 도착했지만 외숙모는 소박맞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며 구박했다. 시집을 갔으면 거기서 잘 살아야지. 추녀라 소박맞고 친정으로 돌아오다니 팔자도 사나웠구먼. 복녀는 외숙모의 험담을 모두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안채 살림을 돕고 바느질과 다과 준비를 거들며 쉴 틈 없이 일했다. 하인 둘뿐이라 일손이 부족했던 외가의 복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묵묵한 노력과 야무진 솜씨는 결국 외숙모의 마음까지 누그러뜨렸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복녀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슬퍼하던 마음을 다잡고 슬픔 대신 강한 의지를 가슴에 새겼다. 끊임없이 다듬어진 그녀의 용모에서는 세월이 더할수록 맑고 기품 있는 아우라가 흘러나왔다. 그 무렵 고을에 젊고 덕망 높은 원님 정석이 새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은 온통 들썩였다. 특히 혼례도 올리지 않은 젊은 원님이라는 소문에 처녀들과 과부들까지 술렁였다. 외숙부는 향청 좌수였기에 새로 부임한 원님을 자주 만나 고을 정사를 상의해야 했다. 며칠 뒤 원님은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좌수와 함께 민가를 둘러보게 되었다. 마을을 돌던 중 원님은 좌수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고 좌수의 청으로 잠시 집에 들러 쉬게 되었다. 사랑채에 앉아 고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종이 다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때 마당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복녀가 무심코 사랑채 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원님 정석과 복녀의 시선이 마주쳤다. 복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으나 원님은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문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여인은 누굽니까? 원님이 굳은 표정으로 묻자 좌수는 저 아이는 제 외조카 복녀라 하옵니다. 사정이 있어 저희 집에 머무르고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원님은 외조카라는 말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들었다. 며칠 후 복녀는 장터에 들렀다가 다리에 종기가 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파를 발견했다. 복녀는 서슴없이 노파를 부축해 의원에게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자신의 돈으로 약값을 치러주었다. 노파는 복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소? 라며 감사를 표했다. 약방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사복 차림의 원님 정석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복녀는 그가 원님임을 깨닫고 예를 갖추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원님은 복녀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물었다. 복녀는 송구하다며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석은 말을 이었다. 5해 전 충청도 산골에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울던 그 사내를 기억하십니까? 그제야 복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때 그녀가 본 사내는 비에 흠뻑 젖어 굶주린 탓에 초췌하기 그지없었는데 지금 눈앞의 사내는 단정한 관복을 입은 깊은 기품을 지닌 관리의 모습이었기에 차마 같은 사람이라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석은 복녀의 앞에서 깊이 고개 숙였다. 그날 은인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시고 홀로 남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은자 생양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저는 그것을 쥐고 다시 과거 공부에 매달렸고 마침내 문과에 급제하여 이렇게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이후 정석은 은인을 찾으려 했으나 성과 이름, 사는 곳을 몰라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복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지내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이가 이토록 훌륭한 모습으로 서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며칠 뒤 원님 정석은 좌수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좌수에게 인사를 올린 그는 단정한 자세로 말했다. 좌수 어르신께 정식으로 청하고자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복녀 낭자께 혼인을 청하고자 합니다. 좌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야기를 들은 복녀는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혼인하였다가 쫓겨난 몸입니다. 또한 제 용모가 보잘것없사온데 감히 제가 곁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정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눈에는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낭자를 추녀라 손가락했을지 모르나 제 눈에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절세 미인입니다. 허나 그것보다도 낭자의 선하고 고귀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합니다. 부디 저의 청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정석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복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복녀의 선행과 덕행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점차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금슬 좋게 살았고 아들 넷과 딸 둘, 도합 6자식을 두었다.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복녀의 얼굴은 마치 봄볕을 듬뿍 머금은 꽃처럼 더욱 곱게 피어올라 그녀를 보는 사람마다 그 기품과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몇 해 후 원님 정석은 청렴함과 고든 정사로 조정의 눈에 들어 한 성부의 관리로 발탁되었다. 복녀와 아이들 또한 그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부유하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었다. 복녀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덕망 높은 양반 부인이 되어 6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해 여름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복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집안 곡식을 내어 대문 앞에서 직접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한 초췌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누더기 옷에 검게 그을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의 사내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복녀는 쌀 한 마를 건네려다 사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 손을 멈추었다. 사내 또한 복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름 아닌 전 남편 동필이었다. 나를 용서해 주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내쫓은 후
월라가 곳간 열쇠를 차지하고 땅과 전답을 팔아 재산을 다 빼돌리더니 결국 아들까지 데리고 도망쳤소. 어머니는 그 충격에 쓰러져 돌아가셨고 나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소. 이제야 깨달았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동필은 복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빌었다. 복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하인을 불러 쌀 5말과 깨끗한 옷 1벌, 그리고 은자 10량이 담긴 주머니를 동필에게 건네주도록 했다. 비록 저를 구박하셨으나 한때는 저의 남편이셨고 시부모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고향에 돌아가 다시 일어서시옵소서. 동필은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감사를 표했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정석이 조용히 다가와 복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 당신은 참으로 큰 마음을 가진 분이요. 저자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음에도 이리 너그럽게 대하다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녀는 남편에게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의 일이란 세웅지 마라 했습니다. 고진감래라 했고요. 제가 못났다는 이유로 쫓겨나지 않았다면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행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요. 정석은 그 깊고 맑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복녀는 이후로도 덕망 높은 부인으로 이름을 떨치며 6자식을 훌륭하게 키웠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씨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다고 한다.